20억에 샀던 이 건물 13억에도 안 팔립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말합니다. 사장님, 이 가격이면 정말 싸게 나온 건데 아무도 안 봐요. 싸게 나왔다고요? 제 대출금 7억을 빼면 손에 남는 건 고작 6억 원뿐입니다. 3년 전 제가 이 건물에 쏟아부은 돈은 20억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59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임대 문의 연락처를 붙여놓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만 날아옵니다. 대출 이자는 월 350만 원씩 나갑니다. 월세 수입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텅 빈 건물을 바라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30년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한 시간입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다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리를 끝내면 11시가 넘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혼자 다 해냈습니다. 저는 식당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8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단골이 많았습니다. 20년 넘게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직접 우렸고 김치는 직접 담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집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오면 엄마 생각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벌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다 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보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통장에 돈이 모였습니다. 13억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모았습니다. 옷도 아껴 입었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13억이라는 숫자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평범한 식당 사장이 이만큼 모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쓰러지셔서 그대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였습니다. 효도다운 효도 한 번 못했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땅 몇 군데를 사두셨더라고요. 물려받은 재산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걸 매각하니 7억 원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제 통장에는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인가 싶었습니다. 20억이면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나이도 60이 가까워지는데 언제까지 식당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쉴 수는 없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억 정도 자금이 있고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자가 좋은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예정지라고 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3년 내에 역 앞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복합문화시설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동네지만 3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사무실 2곳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학원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재 월세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건물 가격은 20억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13억에 대출 7억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3% 정도라고 했습니다. 월 이자가 175만 원쯤 나온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 175만 원을 내고도 125만 원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되면 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물 가격도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20억이지만 3년 후에는 25억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았습니다. 월세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식당 일을 안 해도 매달 수입이 생깁니다. 자산 가치도 오릅니다. 손해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식당은 언젠가 접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월세는 들어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직접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배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월세 받으며 사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쓰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중개업자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사셨다고 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된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된 겁니다. 식당 사장에서 건물주가 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1층 편의점 사장님은 친절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2층 사무실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3층 학원 원장님은 오래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100만 원, 2층에서 120만 원, 3층에서 80만 원이었습니다.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 알림이 뜰 때마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월 17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1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당 수입과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건물 외벽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도 받았습니다. 전기시설도 확인했습니다. 좋은 건물주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개발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원래 느리니까요. 그런데 9개월째 되던 날 2층 사무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말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권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개발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실이 생긴 겁니다. 월 60만 원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요즘 안 좋다고 했습니다. 개발 무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꺼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0.5% 인상됐다고 했습니다. 제 대출 금리도 따라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175만 원에서 220만 원이 됐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월세 수입이 2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층 공실 때문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2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남는 건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관리비며 재산세를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식당 수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믿었습니다. 곧 임차인을 구하면 되고 개발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혹시 다른 임차인도 나가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개발이 정말 무산되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결정타가 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앞 대형 쇼핑몰 개발 계획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예산 문제와 환경 영향 평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개발 호재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산 가장 큰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3년 후 상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임차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학원 원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 미래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층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재계약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깎아주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층이 나가면 월 80만 원이 줄어듭니다. 1층이 나가거나 월세를 깎으면 더 큰 타격입니다. 이미 2층 한 곳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힘들다고 했습니다. 개발 무산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이번엔 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29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5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3층 학원이 나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떠났습니다. 이사하는 날 인사하러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층 편의점은 월세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비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월세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1층 70만 원, 2층 60만 원만 남았습니다. 총 13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29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식당 수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도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벌지 못했습니다.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빼서 건물 이자를 메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연 800만 원이었습니다. 건물 화재 보험료도 냈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비도 나갔습니다.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59세 아내가 계산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겁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자 낼 날이 다가오면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2층 남은 사무실마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1층 편의점만 남았습니다. 월세 수입이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3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식당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님이 계속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적금은 이미 다 털었습니다. 이제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13억 중에 남은 돈을 쓰는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팁니다. 예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 이자를 못 내면 건물을 잃게 됩니다.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20억에 샀던 건물이 말입니다. 5억이나 떨어진 겁니다. 개발 무산 이후 이 지역 건물값이 폭락했다고 했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14억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건물은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15억으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건물 상태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격을 14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14억으로 또 내렸습니다. 아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공실률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70%가 비어있는 건물을 누가 사겠냐고 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거의 없는데 대출이자만 높다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겁니다. 건물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나가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식당을 말입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가게 문에 영업 종료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30년 동안 고맙다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장비를 팔았습니다. 권리금도 조금 받았습니다. 총 3천만 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그걸로 당장 급한 이자를 냈습니다. 이제 수입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금으로 월 120만 원 받는 게 전부입니다. 아내 파트타임 수입 150만 원을 합쳐도 270만 원 뿐입니다. 대출 이자 35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병실에서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년 식당도 없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거의 날렸습니다. 아내 건강도 해쳤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은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지 6개월째입니다. 처음엔 15억으로 시작했습니다. 14억으로 내렸습니다. 13억까지 내렸습니다. 지금은 13억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중개업자는 더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억까지 내려야 관심이라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12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 7억을 갚으면 5억만 남습니다. 20억을 투자해서 5억을 건지는 겁니다. 15억을 날리는 겁니다. 3년 동안 쏟아부은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평균 270만 원씩 36개월이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재산세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 7억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13억도 대부분 잃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사라진 겁니다. 1층 편의점마저 최근에 나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월세 수입은 0원입니다. 대출 이자만 월 350만 원씩 나갑니다. 매달 예금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냅니다. 남은 예금이 얼마 없습니다. 3개월 정도 더 버티면 바닥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건강이 나빠진 이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최근에야 사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 앞에 갑니다. 텅 빈 건물을 바라봅니다. 임대 문의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제 무덤 같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개발 호재를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청에 가서 개발 계획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확정된 계획인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7억이나 빌렸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건물을 샀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이 필요했을까요? 10억짜리 작은 건물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나머지 10억은 예금에 넣어뒀으면 좋았을 겁니다. 공실 리스크를 몰랐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기면 대출이자만 나간다는 걸 몰랐습니다. 식당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식당을 말입니다. 그게 제 근본이었습니다. 확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욕심에 식당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개발 호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중개업자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정된 계획인지 알아보십시오. 건물은 배신합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끝입니다. 공실이 생기면 수입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관리비도 계속 나갑니다. 대출은 최소한으로 하십시오. 금리는 언제든 오릅니다. 제 이자는 175만 원에서 350만 원이 됐습니다. 2배가 오른 겁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분수에 맞는 투자를 하십시오. 20억이 있다고 20억을 다 쓰지 마십시오. 절반만 쓰고 절반은 남겨두십시오. 비상금이 있어야 버팁니다. 본업을 지키십시오. 30년 식당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확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욕심에 말입니다. 저는 59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팔리지 않습니다. 돈은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건물을 팔아야 합니다. 5억이라도 건지면 그걸로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개발 호재에 속지 마십시오. 공실 리스크를 기억하십시오. 30년 모은 돈을 3년 만에 날렸습니다. 평생 지킨 식당을 잃었습니다. 아내 건강을 해쳤습니다. 모두 제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 글이 재밌으셨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